사람을 위한 경제,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K푸드를 세계인들이 즐기는 이유는? 1990년대 중반부터 겨울연가, 대장금 같은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한국의 인기는 시작됐습니다. 글로벌 한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죠. 한류 1.0 시대를 이끈 한국 드라마에 이어 K-팝이 한류 2.0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2011년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프랑스에서 콘서트를 연 한국 아이돌 가수들이 큰 인기를 끈 뒤 K-팝은 고유 명사가 됐죠. 한류 열풍은 이제 드라마와 K-팝을 넘어 K-푸드와 언어 등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한류 3.0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아시아인이나 관심을 갖던 우리 문화가 미국, 중남미, 유럽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김치, 고추장, 비빔밥부터 초코파이까지 우리 음식을 찾는 세계인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식품 산업이 비성장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세계 시장을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인구를 보더라도 식품 산업은 매우 앞날이 밝습니다. 우리 인구 증가세는 꺾였지만 세계 인구는 계속 늘고 있으니까요. 우리 식품이 얼마나 인기를 끄는지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볼까요? 베트남에선 초코파이를 한 달에 6,700만 개나 생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달이 판매되는 평균 3,000만 개보다도 훨씬 많죠. 베트남에서 초코파이는 제사상에 오를 만큼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K푸드는 여러 한류 콘텐츠 중 가장 지속성이 뛰어난 콘텐츠로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입맛은 한 번 길들여지면 오랜 기간 빠져드는 데다 다른 산업과 연계 효과가 크고 국가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우리 음식은 호기심으로 시작하지만 맛은 물론 영양도 뛰어나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푸드가 글로벌 음식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문화적 파급 효과가 큰 K푸드가 한류의 종착지가 되려면 표준화가 시급한데요.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볼 때 순두부는 한국 또는 청국장은 한국처럼 인식할 만한 우리 음식의 원형을 그대로 갖고 그 나라 특색에 맞게 현지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네, YTN 생생경제 3부 순서 한뼘 경제, 이 시간에는 K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요즘 한국 음식들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요. 예전에는 한국 음식 하면 비빔밥, 불고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었죠. 그런데 저도 외국에 나갔을 때 이 한국 식당 몇 군데 많이 들려봤는데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것은 우리들이 왠지 외국 사람들이 잘 안 먹을 것 같은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매운 김치찌개라든가 부대찌개, 된장찌개, 심지어는 라면, 떡라면 이런 것들 참 많이 드시더라고요. 하지만 한국 음식 하면 아직도 싼 음식, 일본 음식, 태국 음식, 그리스 음식보다는 조금은 좀 싼 음식, 이런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인들도 사랑받을 수 있고 또 품격 있고 품이 있는 그런 식당들, 아무래도 그런 곳들이 현지에 많이 있어야지만요, 현지인들이 더 많이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K푸드, 한식의 세계화라는 하두가 한때 논란이 된 적도 있었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K푸드, 한류처럼 K팝처럼 확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생생경제 진행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또 의견도 주시면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0945,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열려 있고요. 또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광고 들으시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예. 자, 광고가 없는데요. 제가 또 실수를 했군요. 자, 생생경제 핫이슈 2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한 경제연구원에서 최근 우리나라 재정수지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세가 위험수위에 와 있다. 이게 이 보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결론이었는데요. 자, 과연 우리 이 나라 빚은 얼마나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고 또 만약 위험하다면 이 어디서 얼마나 이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게 좋을까요? 참 이 부분은 이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하는 이슈입니다만 이 시간에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다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 경제학과의 최이갑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서두에서 그 한 민간경제연구소에서 낸 우리나라 경제 수지의 특징과 시사점 네.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예. 혹시 교수님도 좀 보고서 내용을 보셨습니까? 예, 좀 읽어봤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알고 있고 또 느끼고 있는 바를 담아내려고 많이 애를 썼고요. 예, 예. 아마 전체적인 내용은 익히 아시다시피 그 나랏빚이 충분히 많고 예. 그런데도 적자가 또 계속되니까 예. 일반 가계처럼 그 적자 때문에 또다시 나라빚이 증가하고 또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더욱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니겠냐. 예. 라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나라빚이라고 하면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참 감이 안 오는 경우가 많은데 한쪽에서는 이 재정 적자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예. 또 다른 쪽에서는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예, 예. 일반인들 입장에서 어느 게 맞는지 참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십니까?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은 지금 당장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예. 지나치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 이유가요. 보통 예. 우리가 개인들의 채무 상황을 이렇게 판단할 때도 네. 그 소득에 대비해서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이런 대화를 나누잖아요. 예, 예.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경제 전체로도 네. 그 소득 대비로 봤을 때 부채가 많냐 적냐가 문제가 되지. 예, 예. 사실 절대 액수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기준으로 일단 봐야 되겠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다른 나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근데 이제 OECD 같은 경우에는 소득 대비로 보면 국민 소득 대비로 보면 그 국가 부채 규모가 약 108%, 109% 2012년 기준으로 그렇게 됩니다. 예.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가 현재 약 2012년 기준으로 34.8% 수준입니다. 예, 예. 가까운 일부는 저희보다 한 7, 8배 더 높고요. 예. 그래서 요 일반적인 기준 소득 대비 그 국가 부채 규모로 보면 30%와 108%는 엄청난 갭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채 규모가 절대 규모는 많지만 네네. 일반적인 각국과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예. 정말 우려를 할 만한 수준이냐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 건 어떻습니까? OECD 이제 전체 평균이 108%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는 네네. 34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97년에는 이게 한 12%였던 게 예. 이제 2012년에는 이제 35%로 3배 가까이 또 성장을 했고요. 예. 성장이 아니라 증가를 했고요. 예. 또 앞서 그 OECD 전체 평균의 108%라고 했던 나라들을 좀 들여다보면 예. 국가 재정 위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유로존 국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수 포함됐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그리고 또 전체 평균이 108%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기에 3분의 1 수준이니까 안심해도 된다. 예. 이렇게 보는 건 또 무리가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관련해서요. 사실은 이제 가계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이 다음에 부채가 얼마나 늘겠습니까라고 이제 보통 그 가계에서 보면 적자가 얼마나 지금 발생하고 있냐가 이제 문제가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소득보다 지출을 많이 하고 있으면 적자가 계속 늘고 그게 그대로 부채로 증가하잖아요. 예.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문제의 초점은 재정 수지의 규모가 적자가 얼마나 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예. 이것 자체도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수치입니다만 우리나라가 2012년 중에는 재정 수지 흑자를 GDP 대비로요. 예. 1.5% 흑자를 보이고 있어요. 예. 다시 말해서
적자로 인해서 추가적인 부채 증가가 발생할 가능성은 2012년 중에는 없었다고 봐야 되죠. 네. 근데 반면에 OECD 같은 경우에는 적자 규모가 소득 대비로 해서 약 6% 정도 발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쪽은 이미 108%에 있지만 이게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도 곧바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저희는, 우리나라는 부채 규모가 있지만 적어도 재정수지 적자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곧바로 부채가 또 증가하리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앞서서 제가 수치로 얘기했던 그러니까 1997년에서 이제 2012년 이 사이에 이 3배 증가하는 이 추세, 그러니까 그 빠른 속도로 쌓이게 된 그 원인들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주지하다시피 지난 15년간은 국민들도 널리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이례적 상황에 계속 봉착했었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외환위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경제위기가 곧바로 뒤따랐고요. 거기에 막대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공적 자금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었죠. 네. 그리고 나서 그 외환위기에 대한 반성으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또 노동시장 유연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 불가피하게 이제 실업보험이라든가 이런 복지 관련 지출이 시장이 자유화되는 만큼 복지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그 변화라는 게 1, 2년 내에 새로운 제도가 계속 쏟아지는 그런 와중에 계속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굉장히 우리나라 60년 발전 과정에서 굉장히 이례적 상황이에요. 이거 자체도.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2008년 이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글로벌 금융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애초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 그 굉장히 이례적인 또 지출이 발생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외환위기 이후에 경제가 국민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 거의 3번 이렇게 연속 발생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국가 부채 규모가 그 97년 12%에서 34.8%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합리적인 설명은 그걸 또 이제 그 부분을 뭐랄까요, 평가를 하자면 그렇게 이례적인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는 되어 왔다, 이렇게 보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교수님은요? 그 부분은 이제 퀘스천이 많이 남죠. 의문이 많이 남는데, 이를테면은 그 외환위기 이후에 과연 공적 자금이 적절히 관리되어 있느냐, 또는 그 구조조정을 촉진하면서 또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복지 지출이 늘어났는데 과연 그 복지 지출이 현재 제대로 집행되고 있느냐,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 이를테면은 토목공사가 아니라 좀 더 긍정적인 방향에서 지출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점들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것은 이제 하나하나를 다 따져봐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보기는 좀 답을 하기에는 많은 유보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토목공사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건 아무래도 그 지난 정부의 4대강 공사 관련 사업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복지 지출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곧 짜고 국회에서 그것을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될 텐데요. 이 뭐 4대강 관련 예산도 그렇고 또 이 복지, 특히 이제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예산안에 최대한 쟁점이 될 것으로 많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산안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요.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크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고서에도 그 많은 고민이 담겨 있는데 마찬가지로 예산안에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성장과 복지를 이거 두 마리를 함께 잡아야 되는데 이 토끼 두 마리를 어떻게 잡느냐가 있는데 이제 그 아마 익히 아시다시피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영유아, 교육 지출 이런 부문에서
당초에 약속했던 내용들이 충분히 담겨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비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요. 이제 복지 관련 그 정책들이 많고 그 정책을 뒷받침해 주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그게 충분하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많이들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증세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OECD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OECD가 평균 한 25% 정도고 저희가 20%인데요. 예. 사실은 OECD 평균보다 우리 조세 부담이 낮은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20% 정도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지출이라는 거를 그 예산 지출 구조를 보면 기업과 산업 관련 지출은 OECD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예. 반면에 이를테면 이제 영유아나 장애인, 노인, 실업자, 주택 이런 이제 사회 관련 또는 개인 관련, 가계 관련 그 복지 지출 수준은 OECD에 비해서는 떨어집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지출을 높이려고 한다면 네. OECD 수준의 지출 수준으로 점차 높아가 간다면 그렇다면 세입도 늘려야 한다는 게 이게 불가피한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그 일정 부분에 그러니까 복지에 해당되는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세입을 늘려야 한다라는 말씀은 증세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 증세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또 이제 그 그렇죠. 퀘스천으로 남는데요. 예. 시간은 없습니다만 한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조세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 조세를 부과해야 된다면 증세를 해야 된다면 능력 있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것도 예. 공평하게 부담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예. 근데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정서는 우선은 공평성을 좀 확보를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공평성이 대부분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그다음에 이제 능력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은 비과세나 감면을 뭐 대기업이나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양도소득, 그다음 면세점 이하 인구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시정이 돼야 되고 이런 예. 비과세나 감면을 축소해야 될 여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부가가치세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예. 예, 아주대학교 경제학과의 최희갑 교수였습니다. 튼튼한 타이어 트럭엔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트럭엔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트럭엔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네, YTN 생생경제 3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4부에서는 재무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재무상담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요.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뒤에 뵙겠죠.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교육 안녕하세요. 중앙이병원 홍보대사 탤런트 송옥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가족은 제 삶의 목적이자 인생의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을 이루지만 저는 입양이라는 더 큰 사랑으로 가족을 이뤘습니다.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양은 칭찬받아야 할 봉사나 희생이 아니라 축하받아야 할 소중한 가족의 탄생입니다. 입양은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자 축복입니다. 이 캠페인은 재단법인 중앙입양원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당신의 지갑은 안녕하십니까? 경제를 보는 눈, 생생경제. 네, YTN 생생경제 4부입니다. 이 시간은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부에서는요, 이번 주 경제 일정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이번 주 스톡 앤 이슈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그 뒤에는 재무 상담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궁금한 점 또 의견 있으시면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긴 문자는 100원이요.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또 저희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도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광고 뒤에 4부 이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대입학?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마케팅 인사이트 고객 서비스 만족도 2년 연속 1위. 쉐보레 11월 혜택. 쉐보레차 구매하고 최대 120만 원 지원받고. 스파크나 크루즈 디젤 최대 3년 무이자로. 최대 3년 1.9% 초저리로 할부까지. 지금 당장 쉐보레로. 11월 30일까지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코코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4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 순서를 바꾸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연결하기로 했던 최연기 이코노미스트가 전화 연결이 안 돼서 급하게 좀 재무 상담을 일찍 하려고 했는데요. 다시 전화 연결이 됐네요. KTB 투자증권의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 가셨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잠시 자리를 좀 비웠습니다. 아닙니다. 예. 자, 이번 주 이제 한 주 경제 일정과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지난주에 이천선이 무너졌고요. 오늘 이번 주에 이제 이번 주 장이 시작됐습니다만 역시 1900 후반대에서 턱걸이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 이코노미스트께서는 어떻게 이 시장 상황을 읽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예. 좀 시장에 좀 뚜렷한 어떤 방향성 자체를 좀 보이기보다는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국면이 좀 당분간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간의 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부분이 사실상 대부분 그 외국인 순매수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예. 11월 들어서 이제 순매도로 좀 전환이 됐고요. 또 예. 외국인이 사실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이때에도 계속적으로 좀 기관들은 좀 또 매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상 개인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수급 주체가 좀 많이 없다는 상황 자체가 예. 아무래도 좀 시장의 어떤 방향성 자체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 일단은 당분간은 이러한 어떤 수급 부재로 인해서 좀 방향성 없는 등락을 좀 당분간은 좀 거듭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주가를 끌어내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외국인 매도세 이건 언제쯤 수그러들까요? 일단은 뭐 현 시점에서는 외국인이 다시 완전히 뭐 순매도로 전환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외국인의 이제 어떤 집중적이었던 순매수 기간 자체는 10월 말로 좀 일단락이 됐고요. 그러니까 1차적인 외국인 순매수 랠리는 1차적으로 완료가 됐고 이제 그 이후부터 11월부터
내년부터 뭐 연말까지는 사실상 좀 소폭 매도 우위를 보이거나 좀 불규칙적인 순매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이제 3중 전에 이후에는 어떤 그 개혁 이런 문제 등으로 해서 단기 금리 상승 등 어떤 금융 시장의 불안 요인이 좀 남아 있고요. 이런 예. 것들이 아시아 증시 전반에는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로존 쪽에서의 물론 뭐 지난주에 ECB의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어떤 호재가 있습니다만 예. 아직 그 남아있는 어떤 그러니까 시장이 더 기대하고 있는 부양카드가 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봤을 때는 유럽계 자금이 다시 이제 신흥국 자금으로 좀 스프레드 아웃되는 어떤 그런 상황 자체는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의 매도세, 그러니까 강한 매도세는 아니겠지만 당분간 어떤 외국인의 매수와 매도는 좀 불규칙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유럽중앙은행 ECB의 기준금리 인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6개월 만에 어떻게 보면 깜짝 기준금리 인하기 때문에 예. 이게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조금 시장 반응이 좀 미미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은 뭐 시장 컨센서스는 사실상 이제 기준금리 동결 쪽이 많았습니다만 이제 시장에 좀 다른 의견이 뭐였냐면 어쨌든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연내 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겠느냐 뭐 그런 좀 예상들이 좀 많았었고요. 또 그렇게 보면은 기준금리 인하를 왜 하게 됐냐라는 쪽에 조금 시장이 좀 우려하는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경기 물론 2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경기 침체 구매에서 벗어난 것은 맞지만은 최근에 어떤 유로존 경제 지표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회복 강도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을 됐었고요. 또 예. 하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네.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가 상당히 필요했던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결국에는 기준금리를 일단 인하를 했고 거의 뭐 제로 수준에 가깝게 그러니까 0.25%까지 낮췄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인 어떤 통화 정책의 운영 폭은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라는 점은 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예. 다만 이제 어찌되었든 이제 드라기 총재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시차가 좀 나타나겠지만 좀 유로존 경제 지표에 어느 정도의 좀 회복세를 지지하는 데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 상황을 보면요. 예. 그 10월 경제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용 지표도 좋게 나타났고 또 몇 가지 호재들이 있었는데 예, GDP 성장률도 잘 나왔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시장의 반응은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랄까요?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사실 유로존과 거의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좀 말씀드리다 말았었는데 유로존이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쨌든 경기 불확실성이 이전보다 커졌다라는 점을 ECB가 받아들이고 이제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은 조금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미국 경제 지표가 사실상 안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쪽에 어떤 시장 예상치가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좋게 나오면서 테이퍼링 그러니까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 자체가 이전보다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경제 지표 어떤 호조로 인한 어떤 모멘텀 자체가 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내용을 좀 뜯어 살펴보면은 3분기 GDP 성장률이 물론 시장 예상치라든가 지난 분기보다 높은 2.8%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기업 재고 증가라든가 무역 수지 개선 등 어떤 그러니까 향후의 어떤 경기 회복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부분들의 호조로 인해서 성장률이 좋게 나온 거고요. 예.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이번 달에 20만 4천 명 그리고 8, 9월 달에 상향 조정이 되면서 총 6만 명의 어떤 신규 고용이 더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용 시장의 어떤 회복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겠습니다만 어떤 질적인 측면, 어떤 질적인 개선세와는 아직 좀 거리가 좀 멀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제활동 참가율이 여전히 낮다거나 아니면은 뭐 노동 시간이 증가되는 점이 좀 정체되었고 소득의 증가율이 상당히 더디다는 점 이런 점들로 감안하면은 좀 테이퍼링의 우려 자체가 이 지표 가지고만 높아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목요일에 제넛 앨런 지명자의 인사청문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또 지금 언급하신 뭐 양적 완화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제 시장에서 이제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제 제니 옐런은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지지하는 측면이고요. 더군다나 물가보다는 고용 시장 쪽에 좀 주목하는 상당히 이제 비둘기파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일단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 공화당 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양적 완화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결국에는 양적 완화 정책을 언제 축소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논의라든가 어떤 질문 공세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제니 옐런이 기존의 시나리오대로 그러니까는 경제 지표의 흐름에 맞춰서 어떤 양적 완화 정책을 뭐 어떤 축소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을 내비친다면 뭐 시장의 변동성이 크진 않겠지만 좀 그거와는 달리 조금의 어떤 이전과는 다르게 약간 매파적 성향을 좀 보인다면 좀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좀 통화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좀 시장의 변동성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제니 옐런 지명자가 그 공화당에 말씀하신 대로 질문 공세에 양적 완화에 대해서 매파적인 시각을 보인다면 이게 그 불확실성을 키우는 건가요? 반대로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미리 해버린 상황이라면 오히려 시장이 그걸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게 사실 이제 미 연준도 사실 이제 테이퍼링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경제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테이퍼링 시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잘 나온 경제 지표가 향후에도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 경기 회복 속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어떤 확신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확신이 아직 크지 않은 가운데 사실상 좀 쫓기다시피 테이퍼링을 시행을 하면은 사실상 좀 시장에는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경제 지표, 특히 이제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좀 노이즈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10월 달에 또 연방정부 폐쇄도 있었고 또 재정정책 불확실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두 개월 좀 벗어난 이후에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의 회복세가 좀 뚜렷해진다면 그때 테이퍼링을 시행해도 조금 늦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양적 완화 축소를 어느 시점에 하겠다라고 좀 이렇게 명확히 해버리면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은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끝으로 지금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삼중전의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뭐 이미 나올 것들, 뭐 공식적인 발표는 내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내용들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이 큰 변화는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시장에서는 좀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이미 선반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리코노믹스가 주장하고 있는 개혁 쪽에 상당히 집중돼서 삼중전에서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히 뭐 이제 생산 과잉이 집중되어 있는 뭐 5대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우려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사실상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두 자릿수 성장률은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8% 그러니까 7.5% 전후의 어떤 현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장률이 얼만큼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쪽에 좀 방점을 둔다면 결국에는 이번 개혁과 어떤 뭐 토지 개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리코노믹스가 좀 추진하고 있는 개혁 못지않게 어떤 뭐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한다거나 실질적인 소득을 높여서 소비로 그러니까 경제 구조 전환을 어떤 내수 쪽으로 구조 전환하는 어떤 그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절차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삼중전해를 크게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후에 어떤 안정적인 성장을 갈 수밖에 없는 좀 미시적이고 좀 선별적인 어떤 경기 부양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중국 경기에 대한 어떤 경착륙 우려는 상당 부분 좀 완화되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의 최연기 연구원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네, 생생경제 이 시간에는 재무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오랫동안 좀 앉아서 기다리셨네요, 미리. 네, 예. 괜찮습니다. 네. 자, 1022님의 사연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12월부터 적금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8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이걸 한 통장에 80만 원씩 1년 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쪼개서 40만 원씩 A, B 이렇게 은행 각각 나눠서 넣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그게 1년 정도면 80만 원 갖고 1년 정도면 1,000만 원이 조금 못 되는데요. 예. 사실 뭐 은행을 나누거나 나누지 않거나 뭐 예금자보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80만 원을 이제 한꺼번에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중도 해지할 경우에 이제 이 적금 자체를 깨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 뭐 이렇게 나눠서 저축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 같고요. 예. 또 나누실 때는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40만 원보다 뭐 예를 들어 뭐 1년 후에 뭐 어떤 정도로 쓸 것, 뭐 나머 하나는 뭐 그거 꾸준히 모아서 뭐 2년째 예금으로 넣을 거 이런 식으로 좀 목적을 조금 분명히 해서 한 예. 두세 가지 정도로 나누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 같습니다. 단순히 절반으로 뚝 쪼개기보다는 네, 뭐 중간 이후에 어떻게 그렇죠. 할 것인지.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8923님의 사연은요. 연금이랑 비과세 5년 납입인데요. 10년 뒤에 환급을 받으면 혜택을 다 받는 겁니다. 만약 5년 납입은 다 하고 10년이 안 돼서 모두 돌려받으면 원금이랑 이자랑 같이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이게 그 5년 납, 그 5년 만기 상품이잖아요.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10년짜리 상품이기 때문에 그 전에 만약에 해약하시면 해약 환급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자보다는 조금 적게 돌려받을 수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 상품이 연금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원래 목적이 이제 예, 이후 연금을 위한 목적인데 중도에 해지하실 이유는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해지한다면 모를까. 예. 그냥 뭐 그 이후에 납입이 끝났다라고 하면 특별하게 돈 쓸 일이 없으시다면 그냥 연금의 목적대로 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9118님의 사연은요. 부모님 환갑은 7년 남았는데 지금부터 한 달에 3만 원씩 꾸준히 모으고 싶습니다. 동생이랑 같이 하면 6만 원이고요. 어떤 방법으로 모으는 게 좋을까요? 네. 기특한 사연이네요. 네. 한 7년 정도 남으셨고 한 달에 한 6만 원 저축하시면 예. 뭐 한 5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거든요. 아마 환갑에 필요한 자금 준비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으시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원칙적으로 따져본다면 한 3년 정도는 펀드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한 4년 정도는 이제 적금으로 계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뭐 펀드라고 하더라도 수익은 뭐 5%, 6% 정도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이상 되신다라고 하면 환매를 좀 하셔서 예. 수익 차익 실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최소한 3년 전에는 적금으로 바꾸셔야만 혹시 뭐 펀드로 계속 두셨다가 손실 볼 가능성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최소 이제 한 3년 정도 전에는 적금으로 좀 바꾸셔야만 이제 환갑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자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7년이나 남았는데 미리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 부모님이 하시면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예. 뭐 금액보다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행복감이 또 생기고요. 네. 또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거 7년 전부터 준비했다. 이게 굉장히 크죠. 그리고 뭐 아이들 이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1년 전에 바로 준비하면 목돈인데 그렇죠. 예. 7년 전에 한 달에 3만 원씩 준비, 큰 준비 아니더라도 훌륭하게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럴 때는 부모님 몰래 하는 게 좋을까요? 알리고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서프라이즈 하시는 게 조금 더 낫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준하 팀장님의 사견이셨습니다. 네. 서프라이즈요. 자, 1289님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4년 전에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불입금을 8회 납부했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셔서 이 개인 회생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참고로 직장이 4대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이 대출은 한 곳에서 300만 원 받았습니다. 이 개인 회생 대출 불입금이 연체됐다고 하는데 이번이 처음 연체고요. 연체가 있는 게 개인 회생 대출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이제 복잡한 그런 네, 사연이네요. 사실 이게 이제 개인 회생 신청하고 계시는 중이시고 근데 네.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 개인회생 대출이라는 상품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회생을 하시게 되면 신용정보상의 개인회생 중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일정 기간 등록이 되기 때문에 네네. 일반적인 금융사에서는 대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곳은 아마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금리가 보통 39%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으시는 게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 개인회생하는 월 변제 금액이 조금 연체되신다라고 하면 예. 개인회생 폐지까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이게 조금 더 그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300만 원을 대출을 받으셨고요. 네. 한 곳에서. 네. 예, 그리고 연체를 이미 한 번 한 상황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네. 사실 이게 이제 교통사고 때문에 의료비가 필요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부모님이 이제 가해자신지 피해자신지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피해자라는 전제 하에 뭐 무보험차나 뺑소니차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당하셨다라고 하면 그 손해보험협회 통합콜센터가 있습니다. 1544의 0049번인데요. 여기에 가면 이제 구조제도를 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그 사회보험 형태거든요. 그리고 예. 만약에 이제 교통사고가 아니고 다른 사고로 인해서 혹시 이제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그 응급 상황 시에 응급 의료비 대불 제도를 좀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그 공적인 제도를 먼저 좀 확인을 해보시고 예. 지금 교통사고를 하면 대부분 다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예. 어떤 부분에 비용이 필요하신 건지에 따라서 조금 뭐 대출을 받으시거나 다른 방법을 활용하시거나 예. 이런 것들 좀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응급 의료비 대불 제도 이건 좀 조건이 있겠죠, 그래도? 네, 사실 뭐 응급 사고라고 해서 뭐 그 뇌질환, 신장질환, 뭐 개복 수술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중증 질환일 경우에 가능하고요. 예. 이럴 경우에 이제 병원 그 응급실에 가셨을 때 그 응급 의료비 대불 제도를 신청하겠다라고 하시면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예. 만약에 이제 절차가 조금 까다로워서 병원이 이 제도를 거부할 경우에 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네. 의료급여 관리부가 있습니다. 여기 705-6119번인데요. 예. 서울 전화고요. 이쪽으로 좀 연락하시면 되고요. 예. 나중에 이제 이 돈은 국가가 대납했기 때문에 예. 나중에 갚으셔야 되는데 이제 상환 능력에 따라서 뭐 최장 12달까지 나눠서 갚으시는 게 가능하고요. 예. 대신에 뭐 이자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일단은 급할 때 뭐 대부업체에 손을 대기 쉬운데 네. 1289님처럼 비슷한 상황 있으신 분들은 일단 대부업체를 알아보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적인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네, 그걸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1289님 사연까지 저희들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무상담 또 있으시면요. 문자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945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통해서요. 미리 저희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에게요. 저희들이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듀머니의 김준아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가스비 잡는 박근영 백일섭입니다. 내가 회장 전문 배우라고 펑펑 쓸 것 같지? 나도 보통 사람이랑 똑같아. 가스비 많이 나오면 무지 열받거든. 열받지 말고 귀뚜라미로 잡아요. 힘은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가스비 잡느라고 욕받대. SK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네, 11월 11일 월요일 함께했던 YTN 생생경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형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